안녕하세요, 딩몬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시선에서 그 100년의 역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1850년대의 프로이센 왕국의 독일 통일부터 독일 제국, 그리고 1차 세계대전과 히틀러의 등장입니다. 오늘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때는 1850년대로 가서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에 대해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은 독일 하면 하나의 나라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죠. 하지만 1800년대의 독일은 하나의 독립적인 나라라기보다는요, 여러 개의 작은 국가들로 이루어진 독일 연방에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는 아니고 일종의 EU, 유럽연합처럼 동맹체제에 좀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다가 1850년대쯤에 들어와서는요, 이제 이 독일 연방 내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와요. 우리가 차라리 독일이라는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독일 연방 이렇게 흐지부지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존재했던 다양한 독일 연방에 속해 있던 공국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작센 공국도 있었고, 혹은 바이에른 공국, 그리고 프로이센 공국, 여러 가지 공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개의 공국들 중에서 누가 독일의 통일을 주도할 것이냐로 의견이 갈려요. 두 가지로 갈리는데요. 첫 번째, 신세력, 이 좀 떠오르는 세력인 프로이센 왕국이 독일의 통일을 주도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 구세력, 전통적인 강자, 황제의 나라였던 오스트리아가 독일의 통일을 주도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독일의 통일, 프로이센이냐 오스트리아냐였죠. 근데 이러한 와중에 때는 1862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익숙한 이름이죠.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비스마르크는 1862년 바로 이 신세력 프로이센의 국무총리가 된 사람인데요. 이분은 굉장히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조건 우리 프로이센이 독일의 통일을 주도해야 한다. 그러려면 철과 피, 강력한 군대가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프로이센의 의회에서는 이 비스마르크의 의견을 처참히 무시를 해요. 아니, 꼭 군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라 외교적인 수단을 쓸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 프로이센의 의회가 비스마르크의 의견에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비스마르크는 여기서 포기를 하지 않고요. 당시 프로이센의 황제였던 빌헬름 1세를 찾아가죠. 빌헬름 1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황제님, 의회를 무시하고 저에게 강력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물론 빌헬름 1세도 망설였지만 워낙에 이 비스마르크가 강력한 확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케이를 해줍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비스마르크에게 엄청난 군대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약 4년 뒤 1866년에 프로이센이 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구세력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시작하는데요. 오스트리아는 그동안 너무 준비를 안 했던 탓일까요? 프로이센은 가뿐히 오스트리아를 제압을 하고 독일의 통일을 이끌 단 하나의 세력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독일 남쪽에 있었던 바이에른 공국이 반기를 들기 시작해요. 우리 바이에른 공국은 프로이센이 독일의 통일을 주도하는 거 원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이때 고민에 빠져요. 만약에 바이에른이랑 지금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요거는 아예 한민족끼리의 싸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무력으로 프로이센이 바이에른 공국을 짓밟고 나서 독일을 통일하더라도 요 바이에른은 계속해서 프로이센의 악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비스마르크는 이러한 상황을 진정한 통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당시 이 바이에른 공국을 뒤에서 지지를 해주던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프랑스였어요. 프로이센 왕국이 이 프랑스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1870년에 프로이센은 바이에른 공국이 아니라 뒷배죠, 프랑스와 전쟁을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는 프로이센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드디어 비스마르크와 황제 빌헬름 1세가 프로이센의 주도 아래 독일의 통일을 선언했죠. 이때가 1871년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독일 연방 혹은 프로이센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독일 제국, 이렇게 하나의 나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독일이 하나의 나라를 만든 건 오래되지 않았어요. 1871년 처음 독일 제국이 나왔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도 채 안 되죠. 자, 아무튼 당시 독일 제국의 초대 황제는 그 강력한 군대를 승인해준 비렐렘 1세였고요. 초대 국무총리는 비스마르크가 맡았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프로이센 이야기, 독일 제국의 이야기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독일 제국을 만들 때 어떻게 보면 거의 개국공신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비스마르크도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조금은 거만해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을 굉장히 안입곱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비렐렘 1세의 뒤를 이어서 독일의 황제가 된 비렐렘 2세였는데요. 이 비렐렘 2세는 본인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여러 가지 명분을 대면서 비스마르크를 그만두게 했습니다. 약간 이 비스마르크도 끝이 좋지는 않았죠. 자, 근데 여기서 황제가 된 비렐렘 2세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비스마르크는 외교 관계를 굉장히 잘했는데 비렐렘 2세는 전혀 그렇지를 않았어요. 예를 들어 비스마르크 때의 독일 제국은 러시아와도 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영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또 전쟁을 하긴 했지만 오스트리아와도 아주 끈끈한 약간 형제 나라 같은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프랑스 정도만 좀 앙숙으로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비렐렘 2세는 비스마르크와는 다르게 엄청난 야망가였어요. 비렐렘 2세가 이제 황제의 즉위를 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했던 연설이 하나 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했었냐면요. 독일적인 것이 세계를 곧 치유하리라. 이런 말까지 남겼습니다. 그만큼 비렐렘 2세는 이 독일 제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그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우선 해외 식민지에 욕심을 내기 시작을 했고요. 또 러시아와는 외교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독일의 해군력을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을 해요. 자, 근데 독일 제국이 이렇게 해군력을 늘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당시 최강대국 영국의 견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당시 수많은 자치령을 거느리면서 대영 제국으로 불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군력에 있어서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빠른 속도로 독일 제국이 군함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영국 입장에서도 발전해오는 독일 제국을 점점 더 강도 높게 견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때는 1914년이었어요.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사라예보에서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오스트리아 정부는 황태자 부부를 죽인 범인을 막 찾으려고 했는데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세르비아가 그 범인일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지어요.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이 세르비아를 쉽게 공격하진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러시아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당시 슬라브계의 수호자 역할을 하면서 세르비아를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혹시라도 세르비아를 공격하면 바로 러시아가 참전을 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도 쉽사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스트리아가 우물쭈물거리고 있을 때 독일 제국이 등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오스트리아, 그냥 세르비아랑 전쟁해. 우리가 전쟁은 무조건 도와줄게. 요렇게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도 독일 제국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겨서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에요. 예상했던 것처럼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자마자 러시아가 총동원령을 냈고요. 일종의 전쟁 사인을 보낸 겁니다. 이것을 본 독일 제국이 러시아와 프랑스 모두에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독일 제국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독일의 전쟁 전략 슐리펜 계획을 밀고 나갔습니다. 여기서 슐리펜 계획이란 일종의 전쟁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차피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병력을 한 곳으로 모으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독일은 서쪽 전선의 프랑스를 빠르게 함락시키고 그 병력을 다시 러시아로 가져가면 된다. 이 전략이 바로 슐리펜 계획입니다. 근데 이때 슐리펜 계획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곧장 프랑스 국경으로 돌진을 하는 게 아니라 독일 병사들이 벨기에를 통과한 다음에 방어가 허술한 프랑스의 북쪽을 공격하는 게 슐리펜 계획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벨기에는 중립국이란 말이죠. 영국의 보호를 받는 중립국이니까 이제 이 독일 제국이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프랑스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너네 땅 자유롭게 좀 드나들 수 있는 권리를 줘 라고 했는데 벨기에가 싫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죠. 이미 독일 제국은 전쟁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독일 제국이 벨기에에게도 선전포고를 하고 아예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벨기에가 아무런 힘도 못 써보고 그냥 패배를 합니다. 하지만 이때 벨기에를 보호해주던 영국이 이러한 상황을 명분으로 삼아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차 세계대전의 주요 참전국들이 대부분 정해지는데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한 팀이고요. 독일, 오스트리아가 그 적팀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 참혹한 전쟁인데요. 독가스, 잠수함, 그리고 탱크 등 수많은 신무기가 등장을 하게 된 전쟁이기도 해요. 결과적으로 이 전쟁의 끝은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고 1918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병력을 투입하면서 독일은 항복을 선언을 했어요. 자, 이렇게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 제국, 아주 큰 변화를 겪는데요. 바로 황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잖아요. 거의 한 4, 5년가량은 지속이 됐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이 굉장히 반란도 많이 일으키고 못 살겠다, 이렇게 혁명도 일으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는 1918년 그 야망가였던 비렐름 2세가 나의 모든 책임을 지고 황제 자리를 아예 내려놓고요. 네덜란드로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이때 1918년부터는 이 독일 제국은 이제 황제가 없는 공화국 형태로 불려요. 자, 그런데요, 사실 이 1918년부터 황제가 없어진 독일은 독일 제국 혹은 그냥 독일 이렇게 불리기보다는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바이마르라는 일종의 도시에서 의회가 열려서 그렇대요. 정리를 해보면 바이마르 공화국이 그냥 황제가 없어진 독일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바이마르 공화국은 1919년에 탄생을 해가지고 1925년 한 6년 동안 굉장한 혼란의 시대에 빠져 있었어요. 뭔가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웠고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1925년에 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대통령이 등장을 하는데 이 대통령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의 독일군 총사령관, 그야말로 영웅이죠. 힌덴부르크라는 사람이었어요. 힌덴부르크는 1925년 바이마르 공화국의 대통령이 돼서 나름의 태평성대를 이뤄냈습니다. 한 4년 동안은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나이가 좀 많았어요.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이미 77. 이제 1929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이분의 나이가 80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힌덴부르크 밑에 있던 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장군 슐라이어 장군이 쿠데타를 계획해요. 힌덴부르크 대통령처럼 상징적인 인물이 또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없어지면 분명히 우리나라는 혼란의 세상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황제를 다시 세우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혼란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슐라이어 장군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군인 혼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브레닝이라는 정치인과 함께 황제를 다시 세우는 쿠데타를 준비합니다. 물론 이때 힌덴부르크 대통령도 이 쿠데타를 몰래 승인을 해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슐라이어 장군과 브레닝이라는 정치인이 이런저런 쿠데타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가 힌덴부르크 대통령한테 부탁을 해서 브레닝을 바이마르 공화국의 총리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브레닝이 진짜 총리가 되기는 됐는데요. 이분이 총리가 되자마자 좀 빨리 쿠데타 작전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늦장을 부려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업적을 위해서 좀 늦어요, 움직임이. 그래서 슐라이어가 얘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힌덴부르크 대통령을 다시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브레닝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이 파펜이라는 애를 새로운 총리로 앉히자라고 또다시 제안을 해서 이 파펜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새로운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미 대공황이 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너무나도 어려워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바로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이 등장을 하죠. 민족주의 사회주의 정당, 즉 나치당은 원래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대공황을 거치면서 독일 국민들의 가난은 훨씬 더 심해졌는데요. 이때 유일하게 정치적인 슬로건으로 여러분의 가난을 해결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한 건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 뿐이었어요. 바이마르 공화국의 다른 정치 세력들은 희한하게도 이런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32년 바이마르 공화국 선거에서 히틀러의 나치당 총 유권자의 37%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표를 혼자 몰아받으면서요. 바이마르 공화국의 최대 정치 세력으로 데뷔를 합니다. 그래서 힌덴베르크 대통령도 어쩔 수가 없이 히틀러를 총리로 지목을 하게 되죠. 자, 지금까지 프로이센 왕국부터 시작을 해서 독일 제국, 그리고 1차 세계대전, 히틀러와 바이마르 공화국까지 제가 한 번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미있으셨다면 팔로우와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저는 더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